강도준, 너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법인카드가 왜 정지 먹어? 백화점 명품관 한복판에서 처남의 고함 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터져 나왔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쪽팔려서 얼굴을 들 수가 없잖아. 당장 튀어와서 해결해.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전화를 안 받아. 제 피 같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저를 머슴 취급하던 처남의 뻔뻔한 목소리에 저는 아주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해결? 내가 사장 놀이하던 그 회사, 방금 내가 없애버렸는데? 그게 무슨 개소리야. 전화를 끊어버리는 제 손끝에서 처가 식구들의 지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주제도 모르고 날뛰던 처남이 하루아침에 억대 빚더미에 앉아 길바닥을 기게 될 처절한 최후. 사람 취급도 못 받던 매형이 쥐고 있던 칼자루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도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린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10살 딸아이가 인형을 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예린아. 도준이 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예린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아빠, 지금 몇 시야? 우리 딸 많이 졸리지? 늦은 시간이지만 짐 좀 싸야 할 것 같아. 아빠랑 아주 좋은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지금 엄마는요? 엄마는 나중에, 아주 나중에 만날 수 있어. 지금은 아빠랑만 가는 거야. 예린은 아빠의 표정을 보더니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주는 예린의 옷가지와 학용품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자신의 서류와 노트북도 챙겼습니다. 새벽 4시 도준과 예린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전 미리 계약해둔 곳이었습니다. 아빠, 여기서 살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응, 당분간은 여기서 지낼 거야. 우리 예린이 아빠 믿지? 도주는 예린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번호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기존 유심을 빼내 가위로 잘랐습니다. 오전 9시 도준의 새 휴대폰으로 알림 메시지가 왔습니다. 국세청에서 보낸 폐업 신고 접수 확인 문자였습니다. 같은 시각 박상철은 백화점 주차장에서 법인카드를 긁고 있었습니다. 결제 승인이 거절됐습니다. 상철은 당황한 표정으로 카드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다시 한번 긁어봐요.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야? 직원이 카드를 긁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고객님, 한도 초과도 아니고 정지된 카드라고 나오는데요. 카드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상철은 황급히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내가 법인 대표 처남인데 멀쩡하던 카드가 왜 안 긁혀? 당신들 일 똑바로 안 해? 고객님, 확인해 보니 법인 계좌가 동결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하십니다. 뭐? 동결? 누가 동결을 시켜? 내가 누군지 알아?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폐업하셨잖아요, 고객님. 상철은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곧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은행이죠? 내 통장 왜 막았어? 박상철 고객님 되십니까?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폐업 신고가 접수되어 기한 이익이 상실됐습니다. 당장 입금 안 하시면 압류 들어갑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폐업 신고? 난 그런 적 없다고. 법인 대표이신 강도준 씨가 어제 직접 신고하셨습니다. 상철은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을 참았습니다. 도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불가 메시지만 들렸습니다. 10번을 넘게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상철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들이 연달아 걸려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여보쇼, 박 사장. 오늘까지 5억 갚기로 한 날짜인 거 안 잊었지? 아, 예. 형님, 그게 지금 좀 사정이 꼬여서. 사정? 무슨 얼어 죽을 사정? 돈 냄새 맡고 튀려는 거 다 안다. 오늘 저녁까지 입금 안 되면 사무실이고 집이고 싹 다 뒤집어 놓을 줄 알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상철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회사로 향했습니다. 친정집에서는 은희가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독촉장 수십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얘야, 이게 다 뭐냐? 무슨 빨간 딱지가 이렇게 날아와?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엄마. 상철이가 알겠지. 바로 그때 퀵서비스 직원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은희가 문을 열고 서류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혼 소장 사본과 폐업 사실 증명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소송? 은희가 서류를 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이혼? 이 강서방 놈이 미쳤나? 어머니가 서류를 낚아채 읽기 시작했습니다. 폐업 사실 증명원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회사를 폐업했다고? 이 미친놈이 우리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상철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충혈된 채로 거실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강도준, 그 새끼 어디 있어? 나오라고 해. 집에 없대. 전화도 안 받아. 우리 이제 어떻게 오빠? 은희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상철은 소파를 발로 걷어차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으악, 5억을 어떻게 갚아? 당장 오늘 갚으라는데 돈이 어디 있냐고. 강도준 이 새끼 잡히면 죽여버릴 거야. 저녁 무렵 상철은 야구 방망이를 챙겨 들고 도준이 살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와 짐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상철은 방망이로 현관문을 내리쳤습니다. 문짝이 찌그러졌습니다. 이웃 주민이 신고를 했는지 경비원이 달려왔습니다. 이봐요. 당신 뭐야?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내 매형집이야. 내 집이라고. 비켜. 상철이 소리쳤지만 경비원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그를 끌어냈습니다. 그 시각 도주는 빌라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상철이 회사 명의로 빼돌린 자금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흔적도 선명했습니다. 도주는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날 띄워봐라. 이제 시작이니까. 이틀 후 박상철은 법무사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앞 법무사가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형되시는 분을 업무상 배임이랑 고의부도로 고소하시겠다는 거죠? 그렇다니까요. 그 인간이 우리 집안 말아먹으려고 회사를 일부러 망하게 한 거라니까. 아주 악질이에요, 악질. 상철이 주먹으로 책상을 쾅 쳤습니다. 증거 자료는 좀 있으십니까? 말로만은 안 됩니다. 아니, 회사 통장에서 돈이 싹 빠져나간 내역이 있잖아요. 그거면 빼박이지 뭐가 더 필요해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고소장은 써드리는데 확실해야 합니다. 상철은 사무실을 나와 곧바로 PC방으로 향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제보란에 접속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의 나쁜 놈을 고발합니다. 악덕 사장이 처가 식구들을 길거리에 내쫓고 잠적했습니다.
수십억 빚만 우리한테 떠넘기고 도망쳤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상철은 제보 내용에 회사 이름과 도준의 이름까지 적어 넣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같은 날 오후 최은희는 예린의 초등학교 교무실에 들어섰습니다. 담임 교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은희를 맞았습니다. 예린이 어머니 되시죠? 네, 우리 예린이 보러 왔어요. 네, 어디 있어요? 그게 전학 갔습니다. 네, 뭐라고요? 전학이라니요? 은희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습니다. 아버님께서 일주일 전에 오셔서 전학 수속 다 마치셨어요. 엄마인 내 동의도 없이요? 이게 말이 돼요? 당신들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은희가 교무실 책상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다른 교사들이 놀라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법적으로 아버님이 친권자시니까 문제없는 절차였습니다. 진정하시고, 진정하게 생겼어, 지금. 당장 그 인간 연락처 내놔요. 빨리. 저희도 새 연락처는 모릅니다. 정말이에요. 은희는 분통을 터뜨리며 휴대폰을 꺼내 도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통화 불가 메시지만 들렸습니다. 10번째 시도 끝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야. 도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강도준, 너 미쳤어? 당장 예린이 어디 있는지 말해. 내 딸 내놔. 은희가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내 딸이야. 나랑 잘 지내고 있어. 이 나쁜 놈아. 이거 법적으로 유괴야, 유괴. 너 감방 가고 싶어?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도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고하고 싶으면 해. 대신 이거 먼저 확인해보고 해. 띠링. 도준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호텔 주차장 CCTV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은희가 남자와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은희의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그리고 이것도 봐. 띠링. 2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상철의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로 수억 원이 송금된 내역이었습니다. 내 동생놈이 회사 돈 빼돌려서 도박한 증거야. 양육권 소송 때 이 자료들 전부 법원에 제출할 거야. 그럼 판사가 누구 손을 들어줄까? 도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은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린이는 내가 잘 키울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희는 주저앉아 휴대폰을 쥔 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뒤 도준의 우편함에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서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업무상 배임 및 고해 부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준은 서류를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예린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나왔어. 배고파. 우리 딸 왔어? 라면 끓여줄까? 응. 계란 2개 넣어서. 도준은 예린과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며 예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학교는 재밌었어? 친구들은 잘해줘? 응, 짝꿍이랑 벌써 친해졌어. 새 친구도 생겼어. 예린의 밝은 목소리에 도준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지역 신문 사회면에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처가 식구 버리고 돈 들고 튄 먹튀 사장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습니다.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였습니다. 도준의 이름은 가명 처리되었지만 회사 이름은 그대로였습니다. 기사는 인터넷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에는 도준을 비난하는 욕설들이 달렸습니다. 도준은 인터넷 기사를 보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USB를 꺼냈습니다. 암호 해제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빨간 경고창이 뜨며 접근이 차단됐습니다. 젠장. 역시 보통 암호가 아니네. 도준이 작게 혀를 찼습니다. 그 시각 박상철은 흥신소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를 뻑뻑 피우며 직원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기지국 정보로 대략적인 위치는 다 나와요. 비용은 얼마요? 착수금 300만 원입니다. 상철은 지갑을 열어 카드를 꺼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가 간당간당했지만 다행히 결제가 승인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찾아주세요. 그 새끼 목덜미를 잡아야 내가 사니까. 사흘 후 흥신소 직원은 경기도 외곽 빌라 단지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도준의 사진을 점원에게 보여줬습니다. 학생, 이 사람 본 적 있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직원은 편의점을 나와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침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가 그 모습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도준의 차였습니다. 저녁, 도준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편의점 앞을 서성이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벌써 냄새를 맡고 사람을 보냈구나. 도준은 예린을 불렀습니다. 예린아, 짐 좀 싸야겠어. 응? 또 이사 가는 거야? 응, 좀 더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가자. 예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준은 짐을 챙기다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도준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도준 대표님이십니까? 똑 부러지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윤서윤 변호사입니다. 3년 전 청림산업법률 자문 맡았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도준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대형 로펌 소속의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기억합니다. 근데 무슨 일로 연락하셨죠? 대표님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박상철이 대표님 명의로 가짜 차용증 만들어서 경찰에 냈습니다. 10억짜리요. 도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네. 저는 박상철한테 사기당한 피해자들 변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가 대표님 누명 벗겨드릴 겁니다. 왜 생판 남인 저를 돕겠다는 거죠? 3년 전 미팅 때 대표님 뵙고 참 바른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거 보고만 있을 순 없어서요. 같이 싸우시죠. 도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믿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나요? 내일 오후 어떠세요? 저희 로펌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준은 서울 강남의 으리으리한 고층 빌딩 앞에 섰습니다. 로펌 간판이 유리문 위에 큼지막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서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윤서윤이 테이블 앞에 앉아 도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딱 봐도 똑똑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서윤이 일어나 깎듯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무슨 정보를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도준이 자리에 앉으며 급하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도준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박상철이 대표님 인감도장 몰래 파서 10억 원짜리 차용증 만든 겁니다.
이걸 경찰에 증거라고 냈어요. 화면에는 차용증 사본이 떠 있었습니다. 도준의 서명과 인감이 찍혀 있었지만 도준은 본 적도 없는 서류였습니다. 참, 완전히 가짜네요. 소설을 썼군요. 도준이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명백한 위조죠. 하지만 경찰은 일단 조사를 할 겁니다. 서윤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저는 박상철한테 투자 사기당한 사람들 모임 변호사입니다. 조사하다 보니 박상철의 더러운 짓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더군요. 어떤 증거들인가요? 유령회사 만들어서 돈 세탁한 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거, 그리고 이중장부까지 싹 다 있습니다. 도준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도움이 될까요? 서윤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금고에서 가져온 청림산업의 진짜 회계 장부 파일입니다. 근데 암호가 걸려 있어서 제가 못 풀었어요. 아, 잘 가져오셨습니다. 저희 로펌의 디지털 포렌식. 아니, 전문 분석팀이 있습니다. 거기 맡기면 금방 풀립니다. 서윤은 전화를 들어 내선을 눌렀습니다. 팀장님, 회의실로 좀 와주세요. 급한 건입니다. 10분 후 안경을 쓴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USB를 건넸습니다. 이거 파일 내용 좀 싹 다 복구해 주세요. 얼마나 걸릴까요? 팀장은 USB를 노트북에 꽂고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타닥타닥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구조가 좀 복잡하긴 한데 30분이면 풀립니다. 팀장이 노트북을 들고 나갔습니다. 서윤은 도준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대표님, 박상철, 그 사람 역고소할 생각 있으세요? 아주 콩밥을 먹여야죠. 가능합니까? 가능하고 말고요. 횡령, 사문서 위조, 사기. 죄목만 나열해도 숨찰 정도입니다. 제가 고소장 확실하게 써드리겠습니다. 도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분 후 팀장이 노트북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화면에는 엑셀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다 풀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유령회사로 돈 빼돌린 내역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있네요. 서윤이 화면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면 박상철은 끝났습니다. 다음 날 도준은 경찰서 조사실 앞에 섰습니다. 서윤이 옆에 섰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이미 박상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준을 보자마자 상철이 눈을 부라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강도준 이 나쁜 놈아. 상철이 도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관이 막아섰습니다. 앉으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새끼가 회사 돈 다 훔쳐갔어요. 내 인생 망친 주범이라고요. 상철이 억울하다는 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도준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윤도 도준 옆자리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상철 씨가 제출한 차용증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강도준 씨, 이 차용증 본인이 쓴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구경한 적도 없습니다. 도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마. 내 도장 떡하니 찍혀 있잖아. 어디서 오리발이야? 상철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서윤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형사님, 박상철 씨 말 듣지 마시고 이것 좀 보시죠. 서윤은 태블릿 화면을 형사에게 보여줬습니다. 박상철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박상철 씨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로 돈 보낸 내역입니다. 8억이나 되네요? 이 돈 다 어디서 났을까요?
형사가 화면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령 회사를 통해서 돈 세탁한 경로입니다. 아주 치밀하게 빼돌리셨더라고요. 서윤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말씀해 보시죠, 박상철 씨. 형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철을 쳐다봤습니다. 저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조작이야, 조작. 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발뺌했습니다. 형사는 키보드를 두드려 상철의 차명, 계좌 내역을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서윤이 가져온 자료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다른 형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상철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왜요? 당신을 불법 도박장 개설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뭐라고요? 체포? 상철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신고자라고. 쟤를 잡아가야지 왜 나를 잡아가. 형사가 상철의 손목에 철컹 수갑을 채웠습니다. 으악, 이거 안 나? 이거 인권 침해 아니야? 상철이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형사들이 상철을 양쪽에서 잡고 끌고 나갔습니다. 강도준, 너 이 새끼 두고 보자. 이게 다 내가 꾸민 짓이지? 가만 안 둬. 상철의 악쓰는 소리가 복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도준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수사관이 도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강도준 씨는 혐의 없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가보셔도 됩니다.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도 함께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도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았습니다. 서윤이 명함을 꺼내 도준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한시름 놓으셨네요. 앞으로는 뭐 하실 생각이세요? 사업을 다시 해보려고요. 오, 어떤 사업인가요? 도준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꼬깃꼬깃해진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랑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장사입니다. 중간 상인 없이요. 서윤이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머,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요? 돈 대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변호사님이요? 제 지인 중에 아니,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심사역들이 좀 있어요. 제가 달인 놔드릴게요. 도준은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대표님처럼 좋은 사람이 성공해야 세상이 살만하죠. 두 사람은 힘차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 달 후 박상철이 살던 집에 빨간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최은희와 장모는 짐을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이사갈 곳은 저 멀리 달동네의 좁디 좁은 단칸 월세방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멀쩡한 집 놔두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 장모가 박스를 들며 곡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나도 미치겠으니까. 은희가 지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내가 남편 단속을 어떻게 했길래 이 사단이나. 강서방이 독하게 나올 줄 누가 알았냐고. 제 탓도 있는 거 알아요. 이제 와서 어쩌라고요. 은희는 입술을 깨물며 짐을 날랐습니다. 며칠 뒤 은희는 먹고 살기 위해 식당 주방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하며 손이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주방장이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아줌마,
거기 멍하니 있지 말고 양파 빨리 썰어. 네, 갑니다. 은희가 허둥지둥 도마 앞에 섰습니다. 칼질을 해본 적이 없어 양파가 다 뭉개졌습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그렇게 썰면 어떡해. 비켜. 내가 할 테니까. 주방장이 눈을 부라리며 칼을 뺏었습니다. 은희는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며 다시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며칠을 못 버티고 은희는 도망치듯 일을 그만뒀습니다. 같은 시각 도주는 서윤과 함께 깔끔한 공유 오피스에 들어섰습니다. 와, 사무실 좋은데요? 여기서 시작하면 됩니까? 도준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네, 법인 설립 서류도 다 들어갔으니까 일주일이면 사장님 되시는 겁니다. 회사 이름은 그린브릿지로 하는 거 맞죠? 네, 초록다리. 농촌과 도시를 잇는다는 뜻 아주 좋아요. 도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주 후 도주는 깐깐해 보이는 투자 심사역 3명 앞에 섰습니다. 화면을 띄우고 힘차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농사 짓는 분들이랑 소비자를 다이렉트로 연결합니다. 중간 마진을 싹 없애서 농부는 돈 더 벌고 소비자는 싸게 사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시스템입니다. 심사역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존 마트랑 뭐가 다릅니까? 저희는 생산 이력을 투명하게 다 공개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키웠는지 다 볼 수 있어서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 봅니까? 농가에서 수수료 딱 10%만 받습니다. 대형 마트보다 훨씬 적게 떼는 겁니다. 심사역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팩이 좋네요. 한번 해봅시다. 3번의 도전 끝에 도주는 투자금 5억 원을 따냈습니다. 서윤이 사무실로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려요. 해내실 줄 알았어요. 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이 은혜 평생 안 잊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파이팅! 도주는 케이크의 초를 힘껏 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도주는 전국 팔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딸기밭, 사과 과수원, 배추밭을 가리지 않고 농부들을 찾아가 설득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중간 상인들 싹 다 빼고 돈 더 벌게 해드린다니까요. 이봐 젊은이, 그걸 어떻게 믿어? 사기꾼 아니야? 한 농부가 의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여기 계약서 가져왔습니다. 법적으로 딱 보장해드립니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믿어주십시오. 도준이 진심 어린 눈으로 호소했습니다. 농부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더니 펜을 들었습니다. 허허, 젊은 사람이 눈빛이 살아있네. 좋아, 한번 믿어보지. 첫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한 달 동안 도주는 50군데 농가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밤을 새워 앱을 만들었고 3개월 후 드디어 그린브릿지 앱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지근했지만 곧 난리가 났습니다. 와, 여기 채소 진짜 싱싱해요. 마트보다 훨씬 싸네요. 농부님 얼굴 보고 사니까 믿음이 가요. 후기가 폭발하면서 다운로드 수가 쭉쭉 올라갔습니다. 한 달 만에 10만 명이 넘게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주말 도주는 예린을 데리고 캠핑장으로 갔습니다.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아빠, 빨리 고기 구워줘. 현기증 난단 말이야. 알았어. 우리 먹보 공주님. 도준이 고기를 굽자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빠, 요즘 회사 일 바쁘지? 응, 조금. 아빠가 많이 못 놀아줘서 미안해. 아니야, 난 아빠가 열심히 일하는 게 좋아. 멋있어. 예린의 말에 도준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다음 주말에는 서윤도 캠핑장에 왔습니다. 윤이모,
예린이 멀리서부터 달려가 서윤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구, 우리 예린이 더 예뻐졌네. 서윤이 예린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빠랑 고기 먹고 있었어. 이모도 같이 먹자. 세 사람은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고기를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드세요. 잘 익었습니다. 대표님도 좀 드세요. 맨날 재 챙기지 마시고요. 서윤이 쌈을 싸서 도준에게 건넸습니다. 도준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한 달 후 예린은 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우리 아빠의 재도전이었습니다. 시상식 날 도준은 정장을 빼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단상에 올라간 예린이 상장을 받자 도준은 물개 박수를 쳤습니다. 브라보, 우리 딸 최고다. 사람들이 쳐다봐도 도준은 상관없었습니다. 다음 달 경제 잡지에 도준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오뚜기처럼 일어선 사장님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대박이 터졌습니다. 해외 큰 유통회사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무려 100억 원어치를 수출하자고 했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습니다. 대박이에요. 도준이 흥분해서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무슨 일인데요? 해외에서 우리 물건 100억어치 사가겠대요. 계약하자고 연락 왔어요. 어머나 세상에. 진짜요? 축하드려요, 대표님. 서윤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미팅 날짜가 잡히고 도준은 밤낮 없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미팅 전날 밤 사무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예린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예린이 아버님 되시죠? 예린이가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네. 뭐라고요? 쓰러지다니요. 도준의 손에서 펜이 툭 떨어졌습니다. 지금 119 타고 병원 가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준은 뒤도 안 돌아보고 차 키를 집어들고 뛰어나갔습니다. 도준은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신호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예린아. 제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차를 버리고 뛰어들어갔습니다. 강예린. 내 딸 예린이 어디 있습니까?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저쪽 처치실입니다. 도준이 달려가 보니 유리창 너머로 예린이 보였습니다. 의사들이 때로 붙어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예린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준이 의사의 가운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제 딸 왜 저러는 겁니까? 살려주세요. 네. 아버님,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급성 심근염입니다. 심장에 염증이 심하게 왔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도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예린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기계줄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내일 아침 미팅 준비 다 됐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취소해. 네. 뭐라고요? 지금 통신 상태가. 취소하라고. 계약 안 해. 대표님, 미치셨습니까? 100억짜리 계약이에요. 이거 안 하면 회사 망해요. 비서실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딸이 죽어가는데 돈이 문제야. 다 필요 없어. 끊어. 도준이 휴대폰을 집어던지듯 끊었습니다. 곧이어 회사 임원들이 병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사장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바이어가 사장님 안 오면 계약 안 한답니다. 가서 도장만 찍고 오시면 되잖아요. 네. 도준은 쳐다보지도 않고 소리쳤습니다.
다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돌아가라고. 임원들은 발을 동동 구르다 쫓겨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이어는 도준이 나타나지 않자 화를 내며 가버렸습니다. 한국 사람들 약속을 밥 먹듯 어기는구먼. 다시는 거래 안 해. 계약은 파투가 났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린브릿지 사장 잠적, 100억 계약 뻥카였다. 투자자들은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고 인터넷에는 악플이 도배됐습니다. 서윤이 헐레벌떡 병원으로 뛰어왔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도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환자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서 변호사님, 우리 예린이 어떡해요? 저렇게 누워서 꼼짝도 안 해요. 대표님, 회사 지금 난리 났어요. 투자자들이 고소하겠다고. 고소하라고 하세요. 회사 망해도 상관없어요. 예린이만 살면 돼요. 도준의 눈에서 피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 병원에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코드 블루, 코드 블루, 중환자실 3번 침대. 의사들이 우르르 뛰어갔습니다. 예린의 침대였습니다. 모니터의 심장 그래프가 B- 소리를 내며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안 돼. 예린아, 안 돼. 도준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작은 가슴이 눌릴 때마다 도준의 가슴도 찢어졌습니다. 충격기 준비. 샷. 예린의 몸이 펄쩍 튀어올랐습니다. 그래도 심장은 뛰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샷. 도준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 제발요. 서윤이 도준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대표님, 정신 차리세요. 예린이 살 거예요. 의사가 땀범벅이 되어 나왔습니다. 최후의 수단입니다. 에크모라는 인공 심폐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뭐든지 하세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도준은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습니다. 굵은 관이 예린의 몸에 꽂혔습니다. 기계가 윙윙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은 찢어진 계약서를 손에 쥐고 밤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새벽 5시 기적처럼 모니터의 B- 소리가 규칙적인 박동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고비 넘겼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도준은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준은 멸균복을 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린아, 아빠 왔어. 예린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아빠, 울지 마. 고사리 같은 손이 도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준은 그 손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인터넷이 뒤집어졌습니다. 밤새 복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도준의 사진이 맘카페에 올라온 것입니다. 100억 계약 포기하고 딸 살린 바보 아빠. 이 사연이 알려지자 욕하던 사람들이 다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와, 진짜 찐아빠다. 돈보다 가족이지. 감동이다. 이런 사람이 만든 회사면 믿을 수 있다. 앱 깔러 가자. 그린브릿지 앱은 주문이 폭주해서 서버가 터져버렸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던 해외 바이어가 이 뉴스를 봤습니다. 오 마이 갓. 딸 때문에 안 온 거였어? 바이어는 그 자리에서 비행기 표를 찢어버리고 병원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다음 날 바이어가 병원 대기실로 찾아왔습니다. 미스터 강, 아니, 떠나신 거 아니었습니까? 당신 뉴스 봤소? 가족을 지키는 남자가 진짜 남자지. 당신 같은 사람이랑 일하고 싶소.
바이어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꺼내 사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 계약 성사요.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악수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린브릿지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일주일 후 예린이 퇴원했습니다. 직원들이 병원 앞에서 풍선을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강예린 만세, 사장님 만세. 도준은 예린을 안고 활짝 웃었습니다. 차 안에서 도준이 백미러를 보니 뒷좌석에 서윤과 예린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아니 서윤 씨, 정말 고마워요. 에이, 뭐려. 우린 한 팀이잖아요. 서윤이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화려한 조명이 감싸는 시상식장. 올해의 기업인 상? 그린브릿지 강도준 대표.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졌습니다. 도준이 트로피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 영광을 제 목숨보다 소중한 딸 예린이에게 바칩니다. 객석에서 예린이 손을 흔들고 서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같은 시각 감옥에서 나온 박상철은 갈 곳이 없어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TV를 보다가 도준의 얼굴이 나오자 젓가락을 던졌습니다. A씨, 누구는 상 받고 누구는 라면 먹고 세상 참 불공평하네. 다음 날 상철은 꾀재재한 몰골로 그린브릿지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강도준 나와. 내가 내 처남이다. 나도 좀 먹고 살자. 경비원들이 달려와 상철을 막았습니다. 당신 뭐야? 어디서 행패야? 나 사장 처남이라고. 비켜. 곧 경찰차가 삐뽀삐뽀 달려왔습니다. 박상철 씨, 접근 금지 명령 어기셨네요? 또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상철은 경찰 손에 질질 끌려갔습니다. 도준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희는 허름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TV에서 도준과 예린이 웃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엄마, 저기 아빠랑 예린이 아니야? 은희는 고무장갑을 낀 채 주저앉아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 떠난 뒤였습니다. 주말 야외 정원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도준과 서윤이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섰습니다. 예린이 화동이 되어 반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빠, 엄마, 결혼 축하해. 고맙다, 우리 딸. 세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도준은 회사에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계로 갑니다. 베트남, 태국 다 접수하러 갑시다. 와, 사장님 멋쟁이.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도준.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아빠 배고파. 빨리 밥 줘. 도준은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100억 계약보다 상 받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잘 먹겠습니다. 세 식구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6개월 후 커다란 캠핑카 한 대가 해안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바다다 바다. 빨리 내려줘. 예린이 방방 뛰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다 왔어. 도준이 웃으며 차를 세웠습니다. 세 사람은 모래사장에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여보, 마시멜로 좀 구워봐요. 서윤이 꼬치를 건넸습니다. 자, 여기. 노릇노릇하게 잘 구웠지? 아빠, 나도. 도준은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신당하고 쫓겨나고 죽을 뻔했던 시간들.
하지만 그 덕분에 진짜 사랑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당신 무슨 생각해요? 서윤이 도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지금이 너무 좋아서요. 꿈만 같아서. 꿈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할 거예요. 예린이 두 사람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나도 끼워줘. 우리 셋이 영원히 같이 사는 거야. 그래, 영원히. 도주는 두 여자를 양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예린아, 저 별들 봐라. 반짝반짝하지? 우와, 진짜 많다. 우리 가족도 저 별처럼 언제나 반짝반짝 빛날 거야. 도준의 말에 예린과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닥불은 따뜻하게 타오르고 파도 소리는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도준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보란 듯이 잘 살고 행복해지는 것, 그게 진짜 복수였습니다. 사랑해. 도준의 나지막한 고백이 밤바다에 울렸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 어떤 시련도 갈라놓을 수 없는 단단한 가족이었습니다.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자식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슴치게 억울한 일도 있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요. 하지만 도준 씨가 보여주었듯 최고의 복수는 상대를 해코지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보란 듯이 훌륭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이기는 길입니다. 미움은 훌훌 털어버리고 오늘 저녁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긴 터널 끝에는 반드시 환한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웃음꽃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